자, 350페이지 양도세의 이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물어보는 건 양도세하고 취득세에서만 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 기한 때문에 이걸 따지는 거고, 양도세는 보유 기간 때문에 그래요.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뭐 비과세나 세율 같은 거 따질 때 보유 기간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 기간입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기본이 매매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아요. 그럼 팔았어요? 그럼 언제를 양도일로 부르죠? 거기 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대금청산일 그랬죠? 여기 대금청산일은 뭘 말하냐면 실제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계약서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지. 무조건 실제 잔금 지급일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대금청산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가 나오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대. 날짜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가? 등기춘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대.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좀 전 시간에 제가 취득 시기 말씀드릴 때 등기 날짜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 둘 중에 빠른 날로 가면 된다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도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등기가 같이 나오면 둘 중에 어떤 거? 빠른 날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으니까 당연히 등기치 날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2번하고 3번은 만약에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장기 할부하고 수용 나오죠. 그럼 걔는 거기만 기억하면 돼요.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돼. 중 빠른 날. 예를 들면 장기 할부 조건이 나오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이건 외우지 마시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 그것만 기억하면 안 틀려요. 왜? 앞에 걸 고쳐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중 빠른 날이 나와야 정답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자기건설 건축물이죠. 허가를 받고 지었어요. 그럼 얘는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근데 무허가는 말했죠?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얘가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는 사용을 하려고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허가도 사용을 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그 실제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뜻이고요. 오른쪽 5번에 상속과 증여가 나오죠. 그러니까 상속은 항상 돌아가신 날이에요. 증여는 언제요? 증여 받은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근데 이 증여는요. 증여를 받게 되면 이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다릅니다. 얘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고요.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을 취득일로 봐요. 증여 받은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서로 다르죠. 이게 엉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이 들으면 얘가 이날 증여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증여를 받겠죠? 계약하고 여기 증여 받았어요. 증여 받은 날. 그죠? 그리고 얘가 나중에 이걸 팔아요. 이거죠. 자, 그럼 일단 증여 계약으로 증여로 취득을 했으니까 뭘 먼저 내야 돼요? 취득세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럼 취득세는 언제? 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증여를 받았어요. 취득세 신고하고 증여 받아서 나중에 이걸 팔아요. 그럼 양도세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양도세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잖아요. 그럼 양도일이 이날이에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부터 따진다는 얘기야? 이날이 아니라 이날부터 보유 기간을 따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취득하면 증여받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는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증여를 받아서 본인 앞으로 등기셨다가 나중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도세 신고할 때는 보유 기간을 어디부터 따진다? 이날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 그래서 취득세는 계약일이 취득일이고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6번은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이 안 됐대. 아파트 분양받으셨는데 잔금 다 치셨는데 얘가 뭐가 안 됐다고요? 공사가 준공이 안 떨어졌어. 그럼 대금 청산일을 취득한 걸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지는
나중에 공법을 배우시면 환지 처분을 배웁니다. 그래서 원칙은 환지 전, 그런데 예외에 권리 증감이란 말은 증환지, 감환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증환지나 감환지가 됐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물어볼 때 요거 하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공고와 고시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얘네들은 그 다음 날이 정답이에요. 뭐 무슨 공고 그러면 공고일 그러면 안 되고 공고일의 다음 날이 정답이고, 뭐가 고시 됐대 그럼 고시일 그러면 안 되고 고시일의 다음 날 이래야 정답입니다. 이게 30회 때인가 그때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 뭐였냐면 다음 중 최근에 나온 거죠.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에서 32회 때인가요? 그때 뭐라고 나왔어? 증환지 감환지 나왔어요. 환지처분 공고일 그럼 틀렸죠. 공고일 그러면 안 되고 공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언제가 정답이라고요? 다음 날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거기 7번에 2번 예배해 보시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나왔죠. 근데 공고일이 아니라 언제가 정답이에요? 다음 날이 정답이다. 그래서 공고가 나면 공고일의 다음 날, 고시란 말이 나면 고시일의 다음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날로 간다? 그럼 틀렸다. 이건 사실 이것만 정리했어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지 그 당시에. 그리고 시읒 취득은 뭐 크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취득시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는 양도세하고 취득세 두 군데만 언급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2페이지 이제 과세표준이 쭉 나옵니다.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여긴 다 중요해요. 과세표준은 취득세도 중요하고요.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중요합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세율도 중요하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 특히나 개정이 됐습니다. 과표가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뭐 내년 시험에 거의 언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352페이지 취득세 과표 그랬죠. 자,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과세 표준이 언제적 금액이다? 취득 당시 금액 그래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표 곱하기 세율, 그래서 산출 세액을 구해요. 세금을. 그러면 과표란 말은 이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 그래요. 그러면 각 세목별로 어떤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기준 금액이 정해져야죠. 그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항상 물건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죠. 그러니까 금액도 언제적 금액이에요? 취득할 당시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고, 재산세 종부세는 무조건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그럼 걔는 6월 1일 현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취득세 과표는 여러분이 취득 당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했죠? 그래서 거기 원칙에 보시면 뭐 신고가액 그랬는데 사실은 이 신고가액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 없는 거죠. 원칙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돼요. 원칙은 뭐다?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래야 됩니다. 그 신고가액이라고 돼 있죠, 교재에. 그죠? 그 신고가액 지우시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원칙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 하고 가로에 이제 뭐요? 연부 취득이 나오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부 취득은 뭘로 간다? 연부 금액. 그렇죠?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을 과표로 해요. 근데 연부 금액이란 말이 돈을 1년에 한 번씩 지불하는 그런 걸 말하거죠. 그럼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 과표가 되는데 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하냐면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1년에 돈을 한 번씩 주는 거죠. 그게 매회가 1년이기 때문에 연부 금액이란 말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 연부취득은 연부 금액을 과표는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계약 보증금도 뭐한다? 포함한다. 계약금은 우리가 매매할 때 미리 주는 거잖아요. 취득한 금액 일부를 미리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계약금도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자, 원칙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게 맞아요. 유상이든 유상이든 기본으로. 근데 무상승계 취득이 바뀐 거야. 이번에 무상승계 취득 나왔죠? 자, 무상승계 취득은 뭐다? 시가 인정액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유상과 무상이 나는데, 자, 무상승계는 언제라고요? 무상승계 취득은 뭘로 간다고요? 원칙이 시가 인정액이에요. 시가 인정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새로 요새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무상승계를 하시게 되면 뭘로? 시가 인정액이라는 걸 가요. 원래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냈죠. 무상승계는. 예를 들면 시가표준액이죠.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 우리 무상승계 두 개 배우잖아요. 상속하고 증여. 그런데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증여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상승계 중에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시가인정액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새로.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시세. 우리가 요새 이렇게 시가가 얼마냐 그런 거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 불특정 다수가 그 거래된 통상적인 금액이죠. 우리가 보통은 매매가 그러죠. 요새 시가가 얼마 정도 하니 그거를 우리가 시가 인정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증여를 받았어요.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원래는 뭘로 해?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면 됐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뭘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시가 인정액. 예를 들면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그 다음에 공매 경매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주택이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는 취득한 금액이 없잖아요. 공짜니까. 근데 그 내 아파트 바로 옆동이 아니라 앞집. 내가 101호, 102호인데 102호를 증여받았어. 근데 101호가 한 달 전에 내가 증여받기 한 달 전에 10억에 매매가 됐어. 그러면 그 매매가가 10억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뭘 받았어? 증여받았는데 나는 공짜잖아.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요 101호나 102호 가격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매매가가. 그러니까 요 증여받은 금액에 취득세 신고할 때 얼마로 요 비슷한 매매사리 있죠. 요 금액을 시가로 봐서 취득세 신고를 하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공시가격이 5억짜리인데 시가표준액이 시세가 10억 정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22년 올해 팔면 이걸로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 내년 1월 1일에 팔면 요 금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시가가 아닌데 얘네들을 시가로 인정해서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 증여를 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많이 나오죠. 왜? 과표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올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시가 인정액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엔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취득일 전 6개월, 취득 후 3개월 요 기간. 그만 이날이 취득일이다. 그러면 전 6개월, 후 3개월 요 기간 안에 매매된 금액이다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경매나 공매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 얘네들을 뭘로 보겠다? 시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거 증여받기 전에 계약 증여받기 전에 한 달 전에 뭐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 요 감정 가액대로 취득세 신고를 하는 얘기입니다. 왜? 얘네들을 시가로 봐주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시가 인정액 그래요. 그 동그라미 1번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는 뭐다?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로 안에 밑에 보면 매매 사례, 감정, 공매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얘를 뭐라고 한다? 시가 인정액이라 한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은 지금 보실 내용은 아니고요. 3번 유상승계 취득 과표 나오죠? 자, 그럼 무상이 아닌 유상승계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 그 여기 있는데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상속이잖아요. 상속. 무상은 어차피 상속도 있죠. 그럼 상속은 원래대로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 그래요. 원래대로. 이건 이제 본강의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다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입문서에서는 뭐 요 내용 전체를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뭐만 기억하면 돼. 무상승계가 대대적으로 어쨌든 과표가 바뀌었는데 그중에 무상승계는 뭘 적용한다? 시가 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세금 부과를 하는데 상속은 원래대로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으로 갑니다. 요 두 개 정도만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상승계 기타 등등등은 다 원칙이 뭘로 가요? 사실상 취득가격 이렇게 갑니다.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래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배웠거든. 원래는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 표준액 그리고 국수공판장 검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그 신고가액 뭐 시가 표준액 이게 다 삭제됐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개인은 신고를 하시면 걔를 인정해주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보다 적으면 시가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안 가리고 그냥 뭘로 가? 유상승계는 다 뭘로 가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따로 국가등 구분했던 게 다 없어진 거지. 그 부분을 잘 정리를 나중에 하셔야 돼요. 올해 시험에 언급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유상은 사실상 취득가격이다. 나머지 원시 취득 개수 같은 것도 전부 다 사실상 취득가격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고 오늘은 과세 표준이 이렇게 되는데 유상과 무상을 잘 기억하시고 특히 무상은 뭐 어떤 용어가 있다? 시가 인정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증여를 말한다. 그죠? 그리고 상속은 원래대로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거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유상도 나오고 또 원시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정확히 볼 건 없고요. 두 개 정도만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면 아마 본강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다 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353페이지 보면 거기 뭐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구분되어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보실 내용은 아니고요. 내가 물건을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살 때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뭐 10억짜리 매매를 하는데 거기 은행 대출 4억이 있는데 그 4억을 떠안는 조건부로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4억 채무 떠안고 나머지 현금으로 얼마를 줬어? 6억을 줬잖아요. 그럼 걔는 취득 가격이 얼마라는 거야? 6억이 아니라는 거지. 왜? 10억인 거지. 왜요? 현금 6억 주고 채무도 여러분이 사기 위해서 부담한 거잖아. 그러니까 합해서 얼마? 10억. 이게 정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에다가 추가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발생된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중에서 추가로 취득하기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법으로 구분해 놨어. 그러니까 요거는 취득 가격에 포함시켜서 세금 부과하겠다 이런 게 있고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구분돼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시험에 굉장히 잘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도 올해 1부터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강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과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53 거기 이제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나와요. 등록세 과표는 좀 복잡해요, 여러분. 왜냐면 얘가 등기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그 등기 종류별로 과세 표준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등록세 같은 경우는요. 그 과세 표준하고 세율만 정리가 되면 50% 해결되는 거야. 그 정도 과표 종류가 대상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53페이지 1번 부동산 가액을 과표. 그런 거죠. 이 등기는 이 금액을 과표라고. 이 등기는 이 금액을 과표란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대요? 부동산 가액. 무슨 뜻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세에 과세할 때 뭐가 기라는 거야? 그 지상권 설정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가격을 과표해서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겠다. 그럼 여러분은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시험에 나오면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한다.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외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채권 금액으로 가는 견, 감료, 가처분, 저당권, 경매 신청. 이거 잘 보세요.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경매 신청은 전부 다 뭐랑 관련돼 있어요?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지.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런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게 되는 거지. 가압류, 가처분을 왜 해요? 내가 상대방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얘가 나중에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물건 팔까봐 거기다가 뭘 해놓은 거예요? 가압류나 가처분 해놓으면 나중에 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은 왜 해요? 마찬가지로 얘가 나중에 돈을 안 주면 그 저당권 설정했다가 나중에 경매 같은 걸 해가지고 채권 회수하겠다는 얘기지. 그런 거 하실 때 과세 표준이 뭐라는 겨? 걔한테 내가 받을 돈 있죠. 그 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거기다 세율 곱해서 세금 내고 가등기 가압류를 하는,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채권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경매 신청은 다 뭐랑 관련돼 있으니까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 채권 금액을 과세 표현하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밑에 이제 1번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채권 금액으로 가겠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표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공법 이제 그 민법이나 배우시면 저당권이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어요. 자, 이 중에 등기할 당시에 채권 금액, 이 채권 금액이 있는 게 뭐예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채권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 거고, 근저당은 그 근저당 설정 등이 할 당시에는 채권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어. 우리 뭘로 한다고요? 채권 최고액으로 한다잖아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얘처럼 등기 당시 채권 금액이 확정이 돼 있는 건 채권 금액으로 가는데, 얘처럼 등기 당시 당시에는 채권 금액이 확실치 않다. 그러면 없을 때는 뭐 한다? 그때는 채권 최고액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금액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 표현한. 올해 시험에 출제됐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에 안 붙잖아. 채권의 목적이 된 어쩌고 돼 있죠. 그냥 이거 나오면 얘가 채권 최고액이구나. 뭐 이렇게만 알고 가도 상관없어요. 왜? 이걸 고쳐서 이 자체를 살짝 바꿔서 내진 않거든. 요대로 그냥 돼요. 요대로. 올해도 시험에 이대로 나왔어요. 그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수 한 건당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거기 지목 변경이 대표적이죠.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지목 변경 한 건당 과세표를 건당 6,000원을 냅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말소 등기. 그리고 그 외에 저당권 설정에다 말소하잖아요. 그 말소 등기가 뭐예요? 그 등기부 등본 떼보면 줄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거 있죠. 이렇게. 그죠?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와 말소 등기할 때 틀리다는 거지. 설정 등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로 가요?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빚을 갚으면 어떻게 돼? 말소하잖아요. 그럼 말소 등기래요. 그럼 등기부상에 줄긋죠. 이렇게 줄긋는 걸 뭐라 그래? 말소 등기라고 그래요. 이때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건당 한 건당 그래요. 한 건 말소하는 거죠. 그럼 건당 6,000원 그래요. 두 줄 긋는데 뭐 60만 원 내라, 6만 원 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꼴랑 줄 두 줄 긋는 거니까 그냥 6,000원은 받겠다는 얘기죠. 최소 금액을. 그래서 얘는 한 건당으로 간다. 대표 주자가 지목 변경이나 말소 등기 등이 있다. 그거 보시면 되고. 기타는 이제 전세권은 전세 금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이렇게 갑니다. 이게 나중에 본강의 가면 요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좀 배웁니다. 그때 이제 이걸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라는 거지. 얘가 왜 이 등기를 하느냐?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기를 하느냐, 그걸 생각하는 거야. 하나만 해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하잖아요, 여러분. 전세권. 그럼 여러분 전세권 등기를 왜 해요? 뭘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전세를 들어가셔. 전세권 등기 하잖아. 무엇을 보호받기 위한 거야? 전세 금액이지. 그죠? 근데 전세 보증금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거니까 그 전세 금액이 과표가 된다. 그래서 기타에 보면 전세권, 전세 금액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얘들도 왜 그래요? 나중에 걔한테 채권 금액, 그 채권 회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 금액을 보호받으려고 하니까 걔도 채권 금액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표, 등록세. 뒷장에 나중에 나와 있는 거 다 정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가면 재산세 과표가 나와요. 자, 일단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보유세.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얘는 거래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줍니다. 이때에서 얘는 공시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기 지방세는 공시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요.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언제 기준으로? 항상 얘는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여기다 뭘 곱한다? 이런 게 있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요. 지문이 되게 짧은데 시험이 진짜 많이 나오고 진짜 많이 틀려요. 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자, 얘가 과세 표준인데 여기에 뭘 곱한다고요? 이런 걸 곱한대. 일정 비율을 곱한 데 있어요. 자, 요거는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만 해당이 돼요. 경우. 자, 잘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요. 요 말고 선박 항공기 5개예요. 근데 자, 원칙은 시가 표준액인데 지문에 뭐라고 나오면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오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얘네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틀려요. 뭐라고 해야 돼요? 토지가 나오면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이래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100% 세금 안 내고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 비율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무조건 아니고 왜? 그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시장상에 맞게 이 비율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막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요. 그럼 저 비율을 낮춰가지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가 좋아지면 비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요. 얘가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법에요. 최저 50에서 90% 범위 안에서 정하게 돼 있고 주택은 혜택을 줘서 최저 40에서 얘는 8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혹시 올해 2022년도에 재산세, 종부세 부과할 때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낮춘다, 높인다 막 계속 정치권에 싸우고 막 그랬죠. 결론은 올해 재산세 같은 경우 1주택자는 원래 주택이 60%거든요. 비율이. 근데 45% 1세대 1주택자는 이런 식의 혜택을 줬죠. 올해 종합부동산세도 공정시장이 원래 100%인데 60%만. 올해는 60%만. 왜? 이 비율을 조정한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지. 그 비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퍼센트로 했냐면 자 보세요. 얘는 50에서 90 사이에 정하는 거죠.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 범위 안에서 비율을 정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비율 정할 때 비율이 너무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내니까 조세 저항이 생기고 비율을 너무 낮추면 세금이 너무 줄어드니까 걔네들도 문제고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양쪽 다 불만 없으려면 반땅이 제일 좋은 거죠. 반땅. 그래서 딱 반땅한 거죠. 그래서 얘가 50과 90 사이 70, 주택은 60%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시가격 중에 우리가 지금 토지 건축은 70%만 세금을 내고 있는 거고 주택은 60%만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공정시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왔을 때는 공정시장이 나와야 되고 쟤네가 안 나오면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시험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개인 법인,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이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요게 단데 이거를 되게 많이 틀립니다. 왜?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거기 교재 354페이지 재산세 과표, 개인 법인 둘 다 시가 표준액이 원칙이죠. 근데 토지 건축물은 공정 나오고 주택도 공정이 나왔죠. 근데 주택은 가로 안에 단 1세대 1주택은 45 그랬죠. 근데 이거는 올해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만 적용이 되고 내년도는 이제 없어질 예정이에요. 왜냐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한 거니까 이건 내년에 적용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거기는 삭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올해까지만 45%다. 그런 얘기고 선박 항공기는 공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지. 왜? 이 공정시장은 누구만 이기라고요? 부동산만 혜택을 주는 거고 선박 항공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내야 됩니다. 왜냐면 선박 항공기는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니죠. 걔네들 혜택을 안 주고 100% 세금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 과표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종부세는 이거는 올해 개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정안 금액도 그렇고 다 이거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긴 좀 그래요. 과표가. 왜냐면 어차피 개정이 될 거거든요. 숫자 다 바뀌고 하는 거라. 주택은 숫자가 다 바뀌죠. 지금 개정안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거 지금 괜히 하시면 또 머리 아프니까 단 개념만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이거거든요. 토지 중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어요. 토지 그리고 주택 이 세 개만 종부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세 내시고 나서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라는 거 있어요. 근데 걔는 종부세 안 내고 별도 합산 대상 그러니까 상가 건물 부속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합합산은 나대지 같은 거 얘네들은 종부세를 내요. 그리고 주택이 종부세를 내거든요. 근데 무조건 아니고 금액이 있어요. 얘가 별도 합산은 80억이 초과해야 되고요. 종합은 5억 초과분에 대해서 나와요. 주택은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6억 초과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러면 6억이 초과됐을 때면 종부세가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공시가격으로 80억 초과가 돼야 되고 얘는 5억이 초과돼야 돼요. 이 말은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80억, 5억, 6억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지. 그럼 종부세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본인 앞으로 돼 있는 전국의 모든 이 토지를 합산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얼마를 빼줘요? 80억 빼주고 얘는 5억을 빼주고 얘는 6억을 빼주는 거야. 왜? 거기까지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럼 예를 들면 현행법상으로 이건 숫자 외우면 안 돼요. 토지가 만약에 100억이다. 공시가격으로 별도 합산인데 여러분이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빼줘? 80억을 빼주죠. 왜? 80억까지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럼 얼마가 나와요? 20억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얘도 뭘 곱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종부세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요 금액, 요 기준 금액이 중요해요. 근데 이 주택이 바뀌어요. 개정안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뭐 얘가 9억으로 바뀌고 또 1주택자는 또 뭐 12억으로 바뀌고 해서 복잡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지금은 머리 아프니까 그냥 종부세는 뭐 이렇다. 개념 정도만 보시고 이건 본강의 들어가셔서 아마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개정이 된 건 아니고 합의가 됐어요. 여야 합의돼서 이건 100%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근데 결론은 국회 통과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이건 알아야 돼요. 전체 합한 금액에서 요 기준되는 금액만큼은 안 내니까 이걸 빼주고 거기다 뭘 곱한다? 재산세처럼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종부세도 적어도 과세표준 얘기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공정시장가의 비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무조건 일단 걔는 나와야지. 그걸 곱해서 가는 거니까. 그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354페이지 주택 나와 있고 뭐 세액공제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세액공제도 나중에 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자는 공제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1세대 1주택자다. 단독 명의자다. 그러면 나이대가 60세 이상이시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렇게 공제해 줍니다. 그럼 최대 2개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만 70 넘으셨고
주택 보유기간 15년 이상이다. 그러면 80% 공제받으니까 종부세가 1,000만 원 나왔어. 근데 여기 둘 다 해당이 돼. 최대치로. 최대 80% 공제받으니까 800만 원 공제받는 거죠. 엄청 큰 거죠. 누구만? 1세대 1주택자만. 이걸 세액공제라 그래요. 이거 종부세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되게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다 주택과 연관돼서 묶어서 정리를 한꺼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본 강의를 꼭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들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속 개정이 여러 가지 몇 군데 개정이 됩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도. 양도세도 뭐 지금 또 일부 개정한다는 게 있고 세법은 항상 그래서 조심할 게 혹시 입문사 강의 들으시고 요대로 공부하셔야만 안 돼. 이거는 그냥 흐름을 보는 거죠. 진짜 공부를 하실 분들은 그 실제 기초 이제 1월부터 진행되는 강의 있죠. 11월 그 정규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중간에 앞에 들고 중간에 안 들어버리면 안 돼요. 왜? 법이 계속 개정이 돼요. 그 개정사항이 시험에 나오는 게 굉장히 높은데 그걸 넘어갔다가 걔 때문에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얘도 그렇고 공법도 많이 바뀌고요. 걔네들은 개정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정사항을 여러분이 확실히 숙지를 못 하시게 되면 나중에 공부해놓고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감안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55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요? 양도세 계산구조라는 게 나와요. 사실은 이 양도세는 요 과표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특히나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순서 있죠, 박스. 그 순서를 꼭 외우셔야 돼. 왜냐면 얘는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올해 시험에 계산 문제가 2개가 나와요. 세법이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하나 나오거든요. 올해 2개를 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박스에 있는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이거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 난이도가 아주 낮은 거예요. 왜? 이 순서만 외웠으면 산수예요. 산수.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많이 나오는 거다. 근데 우리 계산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외우신 분들은 그 순서대로 갖다 숫자만 집어넣고 더하기 빼기 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였죠. 근데 이거 뭐 안 외우셔가지고 가신 분들은 안 되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거기서 어디까지? 그 과표 곱하기 세일 그러면 산출세액 여기까지 가셔야 돼. 그래야 그 옆에 있는 내용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뒤에 내용에서 쭉 이어가지고 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계산 구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과표 중에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취득세 다 중요해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올해는 취득세가 아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양도세는 그 순서를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 자, 써놓고 보면 이런 거죠. 제일 처음에 팔아요. 그죠? 여기서 뭘 빼줘요? 차비 빼줘요. 필요 경비라는 걸 빼줘요. 그리고 남으면 세금 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도 차익 그래요. 여기서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해줘요. 그럼 얘가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얘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걸 해주게 되죠. 그럼 이건 뭐가 나요?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 경비는 취득한 금액, 취득가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얘를 뭐라 그래요? 필요 경비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요 순서에서 여기다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하면 이거 뭐가 나요? 산출세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순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야 여기서 외우고 나서 얘는 뭐고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 훨씬 이해가 빠른데 이걸 암기를 안 해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게 제 우선이 그 박스에 있는 순서를 먼저 외우는 게 제일 기본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 부분은 자 이걸 써놓고 전체 한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내용 설명을 좀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